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보실 내용은 조선전기의 공납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납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공납. 그러니까 지방의 이 특산물들을 공납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 공납을, 그 특산물들을 이제 중앙으로 갖다가 이제 산납을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공납에는 크게 자, 상공이 있고요. 상공이 있고, 그 다음에 자, 별공이 있고, 진상이 있습니다. 진상인데 상공은 이 정기적으로 중앙에다 이제 납부를 하는 군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별공은 부정기적으로 수시로 납부하는 이 공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진상은 임금님께, 그러니까 이 왕실에게, 왕실 개인에게 보내는 이 공물이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납에는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일단 공납은 중앙에서 이 지방의 군현으로 이 공안을 갖다 보내게 돼요. 공안이라고 하는데, 공물의 물품과 이 수량을 작성을 해서 지방의 군현으로 갖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공안을 지방 군현에게 보낼 때에 토지라든지 가호수를 고려를 해서 보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뭐 경기도 양평 같은 경우 땅이 얼마가 되는지, 토지가 얼마나 되는지, 그 다음에 가호수가 얼마가 되는지를 각 지역마다 이제 고려를 해서 비교를 해서 군현마다 책정을 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군현에서는 가호에다가 자기 지역에 책정된 이 곡물의 양을 각 가호마다 또 마찬가지로 이제 토지 결수에, 토지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 호마다 이렇게 나누게 돼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 곡물을 중앙으로 납부를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거 시대에 있죠. 그러니까 이 고려 시대나 이 신라 시대 같은 경우는 토지에다 붙이지 않았어요. 가호마다 어디다 붙였냐면 임정에다 붙였습니다. 임정에다 붙이게 되는데, 토지 생산력이 이제 늘어나게 되면서, 이게 이제 조선시대에 와서 이제 토지에다 갖다 붙이는, 형태로, 이 토지 등급을 나누어서, 자기 가호마다 공납을 갖다 붙이는 이런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공납의 부가 원칙하고 뭐 이렇게 나와있죠? 그 위에 공납의 종류는 제가 설명해드렸었고, 중앙정부에서 이제 군현에다가 곡물의 어떤 수량이라든지 품목을 적은 장부인 공안을 보내게 되면 그 지역에서, 그러니까 이 군현이겠죠. 그 지역에서는 부과된 곡물을 백성들에게 직접 징수를 해서 중앙으로 갖다 보낸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각 지방의 곡물 품목과 수량을 정할 때에는 이 군현의 토지가 얼마큼 많고 적은지, 그리고 이 가호가 얼마큼 많고 적은지를 기준으로 하여서 배정을 한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설명해드렸었죠. 그래서 이 민호 있지 않습니까? 이 가호가 얼마큼 토지가 많으냐에 따라서 그 가호의 등급을 구분을 해요. 그래서 5등으로 이제 나누게 되는데, 5등으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들어가게 되면, 대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중호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잔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잔호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5등으로 구분을 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대호는 공납의 부담이 좀 많고, 잔잔호는 공납의 부담이 좀 적겠죠? 이런 식의 형태로 운영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뭐냐면, 이러한 공납의 문제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뭐 보시게 되면, 박납의 폐해라고 이렇게 나와있죠? 박납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 시간에 또 설명해드렸지 않습니까? 납부를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납부를 방해를 해서 대납업자들이 이제 판을 치게 되는 겁니다. 납부를 이제 대신해줘요. 대신해주게 되면서, 기존의 곡물의 가격의 최대 100배 이상까지 이 폭리를 취하는 이런 못된 짓을 저지르게 되는데, 어쨌든 그 박납에 대해서는 그 뒷부분에서 또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일단 인납이라는 게 있습니다. 박납 폐해 중에서. 자, 곡물의 품목과 수량이 장기적으로 고정되어서, 자, 그 다음 해의 것을 미리 징수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올해 내기도 힘든데, 내년 거를 미리 내라는 얘기죠. 자, 이런 폐단이 있었고, 그 다음에 공납 부과 기준이 굉장히 애매모호하게 운영이 되고 있었다. 이중성이 있었다. 그래서, 부과 기준이 뭐 토지인지, 각 골마다의 부과 기준이 토지인지, 또는 뭐 호구수인지, 이걸 뭘 애매모호하게 어떨 때는 뭐 토지로, 어쩔 때는 뭐 호구로, 뭐 애매모호하게 운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앙정부에서 이거를 자의적으로 운영을 했었다. 라는 게 이제 이 공납의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박납이라는 폐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자, 설명해드린 대로 납부를, 정상적인 납부를 이제 방해를 하게 되는 게 이 박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대구에 A라는 가구에 사과 10박스를 1년에 그 공납으로 납부를 하라는 이 명령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10박스를 가지고 이제 그 향리에게 이제 납부를 하게 되거든요. 향리에게 납부를 하러 이제 가게 되는데, 납부를 퇴짜를 넣게 되는 거예요. 그 퇴짜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이제 퇴짜 놓습니다. 이거 뭐라고 하냐면 점퇴라고 얘기해요. 점퇴를 놓게 되면, 이거 A급이 아니다. 이거 B급밖에 안 된다. 우리는 A급만 받는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점퇴를 놓게 되는 거예요. 점퇴를 놓게 되면, 자, 이 대구 지역에서 자신들이 생산했던 사과를 못 내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어디로 가게 되냐면, 자, 충주에서 또 사과가 유명하지 않습니까? 이 충주 사과를 사갖고 납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사람이 직접 충주 가서 사왔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제 점퇴를 넣게 되는 거예요. 납부를 계속해서 방해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거 납부를 하려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자, 자기가 이 대납업자를 소개시켜 줄게. 그 대납업자의 물건을 사서 내라. 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 관리들과 이 대납업자들, 상인들이, 대납 상인들이죠. 이 대납 상인들이 결탁이 되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그래서 이 대납 상인들에게, 이 대납업자들에게 최대 이 사과값의 100배 이상을 주고 물건값을 치르는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백성들 입장에서 이 공납의 폐단이 굉장히 심각하죠. 그래서 이런 게 박납의 가장 중대한 문제점이 되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면, 자, 백성을 대신하여 곡물을 대납하고 수수료를 받습니다. 일정 수수료를 받고, 자, 국가에서 이거를 이제 금지를 했는데, 박납은 금지를 하는 거예요. 박납을 금지를 하게 되는데, 대납은 대신 납부를 해주는 거는, 우리 지역에서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예를 들어 산삼을 특산물로 내라. 어느 지역에, 경기도 저기 여주 지역에 산삼을 특산물로 내라. 이러는데 경기도 여주 지역에 산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신 납부를 해야 될 누군가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대납 같은 경우 일정 정도 이제 허용을 하게 되는데, 납부를 방해한다. 그래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이거는 국가적으로 금지를 하는 정책이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이 박납의 원인에는, 자, 곡물의 종류, 수량은 국가에서 소유되는 것을 기준으로 측정을 하는데, 생산되지 않는 이 토산물까지 부과를 하게 되면, 백성들은, 자, 현물을 다른 지역에서 사와가지고 납부를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 이 박납의 원인이 거기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직접 공납이 가능한 시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사과가 가을에 10월에 이제 수확이 되면, 10월 달에 사과를 중앙에서 이제 수확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사과가 10월 달에 많이 나오는데, 한겨울에 1월이나 2월 달쯤에 사과를 공납으로 납부를 해라.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들어오게 되다 보니까, 그게 또 불치되다 보니까 또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수송에 어려움이 있다. 수송을 하다 보면 썩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버리기도 하고 이런 문제점들이 나타나는, 자,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박납의 원인. 그래서 이제 대신 납부를 해주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의 폐단을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이 점퇴를 넣게 되는데, 직접 공납을 하려 하여도 박납자와 박납업자와
자, 악덕 관원이 결탁을 해서 관청에서 물품을 수납할 때 그 규격을 검사하면서 이건 A급이 아니다, B급이다. 자, 그래서 불합격품은 이를 되돌려서 다시 납부하도록 하게 하는 게 점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또 뭐가 있냐면, 자, 곡물진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곡물진성. 자, 이게 뭐냐면, 이 공납의 수량이라든지 종류라든지 또 납부를 해야 될 관청이라든지 그 시기를 담은 이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 박납업자 있지 않습니까? 이 박납업자가 이 수령에게 이 곡물진성을 발급을 받아요. 발급을 받아서, 자, 납부를 하는 이 농민들 있지 않습니까? 농민들을 대신해서 중앙관청에다 납부를 하게 되면 이 곡물진성과 함께 곡물을 이제 대납업자들이 납부를 하겠죠. 납부를 하게 되면 이 준납첩이라는 이 중앙관청으로부터 발급받는 납부 확인서가 되겠거든요. 이 납부 확인서를 가지고 이 준납첩을 가지고 농민한테 가서 이제 대금을 청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최대 100배까지 청구를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준납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곡물진성은 지방 수령에게 발급을 받아서 중앙관청으로부터 납부를 했다는 영수증을 받게 되는 거죠. 준납첩을. 자, 그 과정에서 중앙관청의 관리와 이 지방의 어떤 수령이나 향리들과 어떤 그 결탁, 이 유착관계가 있었음을 우리가 또 미뤄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곡물진성, 곡물 종류나 수납과 납부를 하는 관청, 상납 시기를 그래서 이제 기록한 문서다, 이 곡물진성은. 자, 그리고 이제 준납첩을 납입 완료 증명서를 중앙관청으로부터 발급을 받아서 지방민에게 자, 우리가 이렇게 납부를 했다, 돈 내놔라, 뭐 이런 식이에요. 대가를 받는 형식으로 이런 권력과 유착관계가 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상인, 관원이 지금 의로 되어 있는데 이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상인과 관원이 곡물을 대신 납부를 하고 그 대가로 해서 막대한 수수료를 착취를 했었다라는 게 이 공납의 폐단이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는 이 1608년이죠. 1608년에 이 공납의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자, 이제 그 생산력도 어느 정도 증대가 되고 자, 이 상업도 어느 정도 발달을 하게 되면서 세금을 쌀로 걷게 하는, 공납을 쌀로 걷어서 중앙정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그 쌀을 가지고 직접 사다 쓰는 자,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게 돼요. 그래서 그런 정책을 뭐라고 하냐면 대동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 대동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또 나중에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뭐 참고자료는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납의 개선책하고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조광조, 중종 때 기묘사화로 이제 이 죽음을 당했었던 이 조광조가 되겠죠? 조광조가 있고 이이가 있고 조광조, 이이, 그 다음에 자 유성룡, 이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자 공납의 폐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수미법들을 다 이야기합니다. 조광조가 이제 최초의 수미법을 이야기했었고, 무슨 얘기냐면, 자, 세금을, 그러니까 공납을 현물로 걷지 말고, 쌀로 걷어라. 라고 하는 이 수미법을 최초로 이제 조광조가 주장을 했었고, 이가 이제 조광조의 그 사상을 이제 계승해서 또 주장을 했었고, 유성룡도 마찬가지로 주장을 했었습니다. 조광조 같은 경우는 이제 보게 되면, 자, 공안의 개정을 이제 주장을 한다. 공안이란 말은 지방의 공납을 수령하기 위해서, 공납을 수취하기 위해서 어떤 그 납부 품목이라든지 수량을 적어놓은 그 문서를 공안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자, 이런 문서를 수정을 할 것을, 개정을 할 것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이 조광조가. 대공수미법을 처음에 이야기했었죠. 자, 그 다음에 이의 개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박납금지 정책을 이제 추진하면서, 자, 곡물의 배정 원칙을 전결, 그러니까 토지라든지, 자, 민호, 그러니까 가호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그거에서 이제 자, 공납을 책정하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었죠. 자, 그리고 또 이제 곡물은 지방관이 직접 중앙에 납입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실현되지 못했었다. 기존에는 이 곡물을 향리가 걷어서, 향리가 이제 중앙관청에 이제 납부를 했었거든요. 근데 향리가 납부를 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이제 비리라든지 어떤 폐단이 발생하게 되니까 지방 수령이 직접 납입할 것을 이야기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제대로 실현되지 못했었다는 거.
자, 그리고 또 이제 그 수미법을 이야기했었죠. 공납개혁책으로서, 자, 곡물을 쌀로 거두는 대신에, 자, 곡물을 쌀로 거두는 대신, 쌀로 이제 대신 거두는 방법을 이제 제안을 했었습니다. 쌀로. 그래서 17세기에는 당시 교역의 수단이던 물품화폐인 쌀, 배로 곡물을 거두는 대동법으로 이제 전환이 된다. 그래서 이게 이제 1608년에 우선 광해군 때죠. 17세기 초에 경기도 지역에 한해서 이 대동법이 실시가 되었었습니다. 세금을 쌀로 걷게 돼요. 쌀이나 또는 배로 걷게 돼요. 그로부터 이제 100년 후에, 정확히 100년 후에 1708년에 전국적으로 이제 확대 실시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북부지방에 이 대동법이 전국으로 확대 실시되는데 10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경기도 지역에서 처음에 실시가 되었었잖아요. 이 지역, 평안도 지역이죠. 평안도와 양경도 지역은 현지 소비를 원칙으로 했었어요. 그 현지에서 생산된 현지 소비가 아니라 이 지역 같은 경우는 그대로 이제 곡물을 납부를 하는, 현물로 납부를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봤었고, 그 다음에 유성룡이 개혁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공의 대가로, 이제 곡물의 어떤 대가로 1년을 통산하여 그 전결에 나누어 매긴 액수를 쌀로 환산하여 차별 없이 부과 징수한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 곡물을 각 도별로 이제 상납을 하지 않습니까? 어느 9년 단위로 상납을 하지 않습니까? 9년 단위로 상납을 했을 때, 그 9년에서 1년 동안, 또 그 도에서, 뭐 경기도면 경기도, 강원도면 강원도,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도에서 1년 동안 통산해서 중앙정부에 이제 상납을 할 곡물의 값을, 가격을 계산하게 되는 거예요. 그 가격을 이제 쌀로 이제 환산을 해서, 자, 쌀로 환산을 해서, 이제 쌀로 환산해서, 그 각 가호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각 가호마다 토지의 많고 적음에 따라서 이제, 토지가 많으면 좀 많이, 토지가 좀 적으면 적게 해서 현물로 납부를 하는 게 아니라 그 가호마다 쌀로 납부를 해서 한꺼번에 중앙으로 이제 갖다 이제 상납을 하는, 자, 이런 방법을 이제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쌀로 중앙정부에서 이제 곡물을 구매를 하는, 자, 이런 어떤 식으로 보면 약간의 그 수미법, 이 대동법과 유사한 방법이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자, 쌀로 납부를 하는 이 수미법을 유성룡도 주장을 했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제 전체적으로 쌀을 거두지 않습니까? 그 중앙정부에 어느 정도 그 납부를 하고 남는 쌀들은 이제 그 군량미로 운영을 했었다. 라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수요 물자는 경상은 이제 서울 상인을 얘기하죠. 경상도는 물자 공급인을 별도로 지정을 해서 운영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조선 전기의 국역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자, 이제 역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자, 그래서 이제 보실 내용은, 자, 조선 전기의 국역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이라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 자, 역에는 이 신역이 있고요. 신역이 있고, 그 다음에, 자, 요역이 있습니다. 이 신역은 무슨 개념이냐면, 신분에 따라 부과되는 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양반이면 양반, 뭐, 향리면 향리, 뭐, 학생이면 학생, 뭐, 농민이면 농민. 자, 이런 식으로 각 신분별로 부과되는 역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 신역에는 뭐가 있냐면, 자, 군역이라는 게 있죠? 군역. 군역이 뭡니까? 이 군대를 가는 걸 이제 군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군역에는, 저기 이 정군, 조선시대 세조 때 보법이 정비가 되면서 이 정군과 보인, 또는 이 봉족이라고도 얘기하죠? 자, 이 정군과 보인이 3인 1조로 해서 정군이 이제 군대를 가지 않습니까? 중앙군으로 이제 편입이 되거나 아니면 또 그 향토 지역에 지방군으로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 나머지 2명이 보인으로서 정군의 경제적인 조력을 해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인이 이 2명이 되어서 이 정군에게 이 포를 지원을 해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농민들이 주로 이 정군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향리라든지 또는 그 학생이라든지 또 양반 관료들, 자, 이들은 이제 빠지게 되는 겁니다. 군대를 가지 않아요. 그들은 왜 빠지게 되냐면 이 직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직역을 부담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그 양반은 관리로서의 직, 그죠? 양반은 자, 관리로서의 직을 부담을 하게 되고, 향리는 향리로서의 직을 부담을 해요. 향역을 부담한다.
향역을 부담을 한다. 그리고 학생은 학생으로서 예비 관료로서 자, 공부를 열심히 한다. 소원이나 그래서 향교 이런 데 이제 등록을 하게 되면 학생으로서 빠지게 된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천역이라는 게 있죠. 천역. 천역. 그래서 이제 뭐 저기 산노비라든지 또는 공노비 이런 노비들이 자기 상전 있지 않습니까? 주인에게 어떤 신공이라든지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이런 역을 이제 부담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공노비 같은 경우는 소속되어 있는 이 관청에 속해 있는 노비들이죠. 관청에게 뭐 신공이라든지 또는 마찬가지로 이 노동력을 제공을 하는 이런 식의 역을 부담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보시게 되면 신역하고 나와 있죠. 자, 양인 대상, 정군과 보인으로 구분, 양반서리, 형리 등은 군역 면제. 직역을 보시게 되면 자, 양인 담당, 중앙지방의 공공기관에 종사한다. 형리, 양반 현직관리, 성균관, 형교의 학생, 서원의 학생, 삼품위의 전직관료는 자, 직역을 부담하는 대가로 군역을 면제받는다. 자, 그 다음에 천역이 있습니다. 천인이 맞는 신역이 되겠죠. 산업인은 상전에게 노동력이나 신공을 제공을 하게 되므로 구역 대상에서 이제 제외를 한다. 신공은 이제 저희 포나 쌀로서 이제 납부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노비도 이제 보면 이제 소속기관의 노동력을 제공하거나 신공이나 신역을 납부를 해서 역을 담당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뭐냐면 요역이 되어 있는데, 요역은 자 신분 구분 없이 누구나 이제 부담을 하게 되는 자 역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조선 성종 때죠. 조선 성종 때 8결 작부제라는 게 자 실시가 되었어요. 8결 작부제. 그 무슨 얘기냐면 토지 8결당 자, 장정 한 명을 자, 1년에 자, 6일 이상이 아니라 6일 이하로 노동력에 동원을 하게 하는 자, 이 제도가 바로 8결 작부제라고 보시면 돼요. 토지를 기준으로 해서 노동력을 증발하겠다는 얘기예요. 그 이전에는 자, 인정을 기준으로 해서 이 노동력의 증발을 했었는데, 자, 그러니까 이 토지를 기준으로 했었다는 얘기는 토지 생산성이 그만큼 늘어났음을 알 수가 있는 그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인정해서 자, 토지 생산성을 기준으로 해서. 근데 양반들은 이 노동력 동원에서 거의 대부분 빠졌다라고 얘기해요. 자기 노비들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토지를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자기 노비들을 보내면 되는 거잖아요. 자기 노비들을 보내면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양반들은 이 요역의 부담을 거의 부담하지 않았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6일인데 이게 제대로 뭐 실시가 되지도 않고 뭐 이 지방 수령의 어떤 자의적인 그 해석에 따라서 뭐 2주도 부담하고 뭐 한 달 내내 뭐 부담하기도 하고 그런 어떤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군역 있지 않습니까? 군역. 군대를 가서 이 군사 훈련에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근데 장기간의 어떤 평화 시대, 조선 시대가 좀 조선 전기 때 약간 좀 평화로웠지 않습니까? 뭐 외침도 그렇게 많이 있지도 않았었고, 장기간 어떤 평화로 인한 이 군역을 종사하는 이 군인들이 지방 수령들이 이 군대에 가 있는 이 군인들을 요역에 동원을 하게 되는 거야. 그 군역의 요역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서 군대에서 요역을 담당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어서 군대를 기피하는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대립제, 대신 군대를 보내고 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그리고 또 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포를 받고 군대를 불법으로 빼주는 이런 현상들이 전국적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중앙에서 그걸 이제 눈치를 채고 법제화를 해서 군적 수포제를 시행하는 이런 모습까지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걸 우리가 또 배웠었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폐단들이 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역에 대해서 보게 되면 종류가 있습니다. 지방에서 전세미를 중앙으로 수송하지 않습니까? 그때 필요한 노동력, 그다음에 곡물, 진상물, 잡물의 조달, 토목공사 등의 요역으로서 동원이 되었었다. 그래서 각 호의 인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노동력을 이제 증발했었는데, 인정수를 기준으로 해서 노동력을 증발했었는데, 이제는 조선 성종 때 8결 작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토지의 많고 적음을 기준으로 해서 노동력을 동원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8개월 작부제가 시행이 되었다. 1년에 6일 이내로 여기에 종사하도록 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었다. 그게 이제 폐단이죠. 자, 폐단에 보시게 되면, 자, 지방관의 임의적인 징발, 자기 마음대로 이제 징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농민 부담이 있었죠. 자, 인정을 단위로 한 군역과, 군역은 뭡니까? 요거는, 자, 인정을 단위로 하지 않습니까? 인정을 단위로 해서 징발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요역이라는 건 원래 조선 성종 때 8개월 작부제가 시행이 되면서 토지를 단위로 해서 이제 징발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구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군역이 요역 환생이 발생하게 되니까, 자, 이게 구분이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되겠습니까? 자, 인정을 단위로 한 군역과 구분이 분명하지 않아서 사실상 토목공사에, 자, 군인이 동원이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요. 보법 이후에는, 자, 군역의 요역 환상이 그래서 이제 발생하게 되는 이런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뒤에 보시게 되면, 자, 요역 부과 기준의 이중성이다. 부과 기준이, 자, 호구인지, 인정을 기준으로 한 호구인지, 토지 결수인지가 굉장히 불분명해지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자, 그 과정에서 관리의 부정과 신분제적인 질서가 또 반영이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양반들은 아무래도 군대 안 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요역에 동원 안 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식의 어떤, 비리가 이제 발생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이 노비들을 대신 보내는, 자, 이런 형태로 해서 빠지는, 그래서 이제 신분제적 질서가 어느 정도 반영이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지역별로 이제 불균형이 또 심화가 되는, 자, 이런 폐단이 나타나기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뭐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에 보실 내용이 국가재정의 운영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세출이 있고 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이 세금을, 자, 사용할 때 이제 세출이라고 하고, 세금을 이제 거둬 들일 때 이제 세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입과 지출 형식이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데, 세출표로서 횡강. 자, 우리의 그 세금을 어디에다 사용을 했는지를 작성해온 문서라고 보시면 돼요. 이 세출표예요. 세출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공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세입표예요, 공안. 공안은 세입표. 자, 공안. 그래서 우리의 그 세금을 어떻게 거두어 드리고, 이제 어떻게 이제 사용을 하는지에 대한, 자, 예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입에는 뭐가 있습니까? 조세나 곡물이나 역이나 염전, 광산, 산림, 어장, 상인, 수공업자들이 내는 세금 등을 세입이라고 얘기하고, 자, 세출에는 뭐 군량미, 그 다음에 규율미, 왕실경비, 공공행사비, 관리들의 녹봉, 빈민구제비, 의료비 등으로 이제 나가게 되었다. 자, 근데 이러한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수입이 들어오고, 어떤 식으로 해서 이제 사용이 되었는지를 작성을 해놓은 문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양반과 평민의 경제활동을 하고 나와있죠? 자, 양반들은 아무래도 이제 지주가 많지 않습니까? 지배층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일반 자양농이나 이 소정농들에 비해서. 그래서 양반들의 경제 기반은 이제 과전이 되겠죠? 조선이 세워졌을 때 신진사대부들에게 지급이 된 과전이라든지 또는 이 녹봉. 그리고 또 이제 자기 소유의 토지, 노비 등 양반 소유의 토지는 비옥과 삼남 지방에 집중되었었다. 그래서 규모가 굉장히 큰 농장의 형태를 이루게 되었었다. 이 고려 말대의 권문세족들이 엄청난 토지를 소유하지 않았습니까? 조선 건국 후에 얼마 있다가 이런 신진사대부들도 이런 대토지를 소유하는, 자, 이런 현상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기도 해요. 이 고려 말기 때에 권문세족이 하던 짓을 그대로 이제 따라하게 되는 거죠. 그 농민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도탄에 빠지게 되고, 유랑민이나 또는 지주들이 어떤 소작농으로 전락을 하는, 자,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기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양반의 토지 경영을 보시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자, 노비에게 직접 경작을 시킨다. 그래서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작계지로 나오죠? 작계지. 농민들에게 이 작계지라는 이 토지를 통해서 농사를 짓게 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 상전에게
상전에게 이 수확량의 어느 정도를 갖다 바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아래 각주가 나와 있는데 각주에 보게 되면 작게는 주가로부터 사경과 함께 주어진 토지가 되겠는데 작게는 그러니까 이 토지가 되겠죠. 토지가 되고 주가는 그 상전을 얘기하는 겁니다. 상전으로부터 사경. 사경은 그러니까 우리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뭐 머슴을 부릴 때 세경을 준다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세경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그래서 이제 이 경작을 하고 나서 거기에 따른 이 녹봉 형태로 지급이 되는 뭐 월급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경과 함께 주어진 이 토지인데 이 토지는 노비 가족을 단위로 한 소농 경영으로 운영되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소출을 병작의 지대액과 비슷한 수준에서 수출을 했다. 그러니까 한 2분의 1 정도를 주인이 가져갔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자, 노비들은 이와 같은 주가의 토지를, 그러니까 상전의 토지를 작게는 형식으로 경작하는 대신 그 반대급으로서 사경지를 받아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이런 식의 어떤 노비들에게 직접 엄청난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경작을 시켰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소작농은 소작농인데 어떤 그 토지에 결박된 뭐 이런 노비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농장제, 병작반수 형태로 수작을 했었다. 소작농들이 이 지주 밑에 들어가서 2분의 1의 병작반수의 형태로 소작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양반소의 농장은 15세기 후반에 그러니까 훈구파들이 권력 잡고 나서 토지를 굉장히 늘리게 돼요. 그래서 이제 15세기 후반에 이르러 더욱 증가를 하게 되고 유랑민들을 모아서 노비촌을 만들어서 자신의 토지를 경작하게 했었다. 자, 양반소의 노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명에서 최대 300명의 노비를 보유를 하고 구매, 그러니까 뭐 노비를 샀다는 얘기죠. 또는 이 출산을 통해서 증가를 하고 가사노동이나 농경에 주로 이제 종사를 했었다. 대부분 외거노비로서 양반 주인에게 신공을 납부를 했었다. 쌀이나 아니면 또 배 같은 신공을 납부를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농민생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배층의 농업정책과 사업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는데 정부에서는 아무래도 이 농본주의적 경제정책에 입각해서 자, 농자천하지 대본이라고 하는 이 농본주의적 경제정책에 입각해서 농업을 굉장히 장려를 했었죠. 개간사업이라든지 각종 수비시설을 보급을 하고 확충을 하는 자, 이런 사업을 굉장히 장려를 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수차가 보급이 돼요. 수차는 뭡니까? 그 낮은 계열가라든지 자, 이런 낮은 지대에서 이제 흐르는 물을 높은 곳으로 끌어올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끌어올려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관계수로 농사에 필요한 이 물로 사용을 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래서 하천수를 관계수로 이용했었다. 그리고 이제 뭐 농사직설, 뭐 조선 세종 때 정추라든지 변효문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자, 이 농업과 관련된 서적을 쓰게 했었다. 우리 조선의 실정에 맞게, 토지의 실정에 맞게 자, 이런 농사직설이라는 책을 편찬했었고, 그리고 이제 금양잡록이라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이 강희맹이라는 사람인데, 이 강희맹이 관직에서 물러나서 자, 희흥, 그러니까 여기는 금양 지역이죠. 금양. 그러니까 지금의 시흥 지역으로 내려와서 거기서 이제 농사를 짓게 되는 거야. 농사를 짓게 되면서 그 과정에서 농법 개량이라든지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익히게 되면서 관련된 서적을 쓰게 되는데 그 책이 바로 이제 금양 잡록이다. 조선 성종 때 강희명에 있어 쓰여졌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사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밑에. 자, 농업에 굉장히 관심을 가졌다. 돌을 만들고 중국의 강남농법 기술을 이제 도입을 했었다. 강남농법, 중국의 강남 지역이죠. 인본이라든지 또는 재를 사용하는 농법을 이 강남농법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훈구파라든지 또는 왕실이라든지 또는 이 권세가들은 해안의 간석지가 있죠. 해안에 간석지를 개발하게 되는 거야. 원전이라고 얘기하는데 원전을 개발했었다. 자, 그다음에 농업 형태의 변화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밭농사에서 2년 3작이 또 이제 널리 시행이 돼요. 농법 기술이 이제 발달하게 되면서 그리고 이제 논농사에서 모내기를 보급을 한다. 사실 이 모내기 있지 않습니까? 이양법이지 않습니까? 모내기를 우리가 이양법이라고 얘기해요. 자, 이양법이라고 얘기하는데 고려 말 때 이양법이 처음 시작이 되었다고 얘기하는데 조선 정기 때도 시행이 됐긴 되었었어요.
근데 정부에서 이 이항법을 금지를 시켰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항법이 수확량은 많지만 잘못됐을 때에 엄청난 문제를 일으킬 수 있어요. 흉년이 들 수가 있어요. 가뭄이 들거나 했을 때, 자, 이 벽시가 완전히 말라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해요. 완전히 농사를 말아먹게 되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항법은 장점이 많습니다. 일단 생산성이 굉장히 뛰어나요. 생산성이 뛰어나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생산력이 엄청 증가를 해요. 두 번째는 노동력이 감소를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뭐냐면 이모작이 가능해요. 자, 이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 무슨 얘기냐면 보통 이항법 같은 경우는 이 4월 말에서 이 벼 같은 경우는 4월 말에서 이 9월 말까지 벼를 재배를 하지 않습니까? 벼를 재배를 하게 되는데 자, 이 논이 있습니다. 논이 있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이항법 이전은 직파법이었거든요. 직파. 벽씨를 직접 뿌리는 거예요. 벽씨 뿌리게 되면 막 이렇게 나지 않습니까? 벽씨가 이렇게 막 뿌리지 않습니까? 4월 말에 뿌리게 되면 여기서 이제 벼가 이렇게 자라잖아요. 벼가 자라게 되는데 이 벼 사이사이에 잡초들이 엄청 많습니다. 잡초들. 이 피라고 얘기하는데 이 피 뽑는 작업들이 굉장히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이제 그 잡초들이 영양분을 다 흡수를 하게 되다 보니까 생산력도 저하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어쨌든 이 직파법 때에는 생산성이 이항법보다 비교도 낮게 되는데, 모내기를 하잖아요. 그 모내기를 하면 따로 별도로 모판을 만들어서 여기서 모를 미리 심어놔요. 심어서 모가 한 이만큼 자라게 되면 그거를 이제 옮겨 심는 거지 않습니까? 일렬로 쫙 보기 좋게. 자, 모판에다 이제 그 심어놓은 이 벼를 옮겨 심게 되면 어느 정도 자랐기 때문에, 자란 상태에서 옮겨 심었기 때문에 잡초들이 자라도 영양분을 뺏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경쟁력에서 이제 우월해지게 되는 거예요. 자, 이만한 벽씨와 막 자라나는 이 잡초와 경쟁하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이만한 그 벼가 이기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의 어떤 잡초가 제대로 자라지 않고, 만약에 또 잡초가 자란다고 하더라도, 자, 일렬로 쭉 벽씨를 그러니까 모내기를 했기 때문에, 자, 잡초가 눈에 확 띄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바로 뽑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동력이 엄청 절감이 돼요. 요것만 해도 엄청난 장점이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이모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이모작이 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 보통 우리가 4월에서 5월 사이를 뭐라고 합니까? 이 보릿고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9월 말에 10월 초쯤에 이제 수확을 하면 겨울 내에 먹고, 근데 4월이나 5월쯤 되면 그 식량이 떨어지는 시기예요. 보리를 수확하기 전에. 그 시기 때를 못 뱉어서 막 굶어 죽는 사람도 발생하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 4월 말 때에, 근데 보리 같은 경우는 10월 중순에 이제 보리를 심어서, 10월 중에 이제 보리를 심어서 이제 그 5월 초에 이제 보리를 수확을 하게 되거든요. 5월 초쯤에 보리를 수확하기 때문에, 직파법 때는 5월 초에 수확을 하기 때문에 이 4월 말 때 벽씨를 뿌리는 그 과정 속에서 보리를 심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내기를 하게 되다 보니까 이 4월 말 때에 모판을 따로 만들어서 심어놨을 때에, 요때에, 그러니까 10월 중에 보리를 심어서 5월 초까지 여기서 이 보리를 수확을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달이라는 시간을 어떻게 보면 벌었다라고 볼 수 있죠. 한 달이라는 그 시간 때문에 보리 농사를 할 수가 없게 되는데, 자, 따로 모판을 만들어서, 자, 모를 심어 놓게 되니까, 토지를, 자,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 그루관이라고 하는 이 기모작이 그래서 이제, 가능해졌다. 농업 생산력이 엄청 증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 이항법을 바탕으로 해서 이걸 계기로 해서 이제 상품 작물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조선시대 후기 때 상업이 굉장히 발달하는, 자, 이런 모습들을 나중에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뭐 이런 식에서도, 자, 이항법이 시행이 되면서, 자, 나중에, 사실 조선 전기 때보다 조선 후기 때 이항법이 본격적으로 시행이 돼요. 자, 남부 일부 지방에서 이모작이 시행이 되면서 조나 보리나 콩이 재배가 가능해졌다. 그리고 이제 목화 재배의 확대로 의생활도 개선이 되었다라는 거. 자, 오늘 이제 농업 생산력 발달과 인구 증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2법이죠? 12법은 뭡니까? 이 걸음을 주는 농법을 12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녹비법이 있어요. 이 콩을 미리 심어놓고 갈아엎어요. 갈아엎어서 땅바닥에 영양분을 주는 이 농법을 녹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아래 이제 각주가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또 재와 인분을 사용을 했었다. 그래서 이러한 12법의 발달로 연작상경, 매년 토지를 묵히지 않아도, 놀리지 않아도 사용할 수 있는 연작상경이 가능해졌다. 생산성이 엄청 늘어나게 되는 거죠. 쟁기나 낫, 호미 등 농기구가 개량이 되면서 이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다. 그래서 강남농법이 정착이 되었다. 아까 설명해드렸었죠. 강남농법에 대해서 인분과 재를 이용한 거름주는 농법. 그죠? 인분이 뭡니까? 가축의 똥이나 사람의 똥 이런 거 인분이지 않습니까? 자, 종자를 개량을 한다. 그래서 바람이나 가뭄이나 또는 홍수에 강한 이런 종자들을 개량을 해서 농법도 발달시켰다. 자, 가을 가리의 농사법이 보급이 되었다. 가을에도 이제 농사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가을에 이제 밭을 갈아가지고 영양분을 주겠다라는 이런 내용이 되겠죠. 자, 논과 밭으로 이제 번갈아가면서 이용하는 농법도 시행이 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농업 생산력을 증진시켰다. 자, 농민 생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연재해나 고리대, 세금 부담 등으로 인해서 몰락하는 이 농민들이 증가를 하게 되고, 자, 이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되죠. 지주전호제가 확산이 되면서 소작농 또는 유랑문으로 전락을 했었다. 자, 정부 및 향촌사회의 대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부의 황정정책, 그 밑에 이제 각주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 뭐냐면, 흉년 때 이 농민들, 굉장히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농민들을 구휼하는 정책이 황정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농민들이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왕실도 잘 운영이 되는 거거든요. 세금을 거둬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이제 국정을 운영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황 차료를 발간했었다. 그래서 이제 농민들의 구휼을 하기 위한 의도에서 만들어진 책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농민에게 생산에 필요한 종자와 식량도 대여를 하고 부세를 감면을 하는 이런 식의 평촌사회를 발전시키기 위한 국가적 정책을 마련했었다. 자, 그리고 이제 호패법, 그 허리춤에다가 신분증으로 이제 가지고 다니는 호패법이 있었죠. 조선 태동때 실시가 되었었죠. 그리고 이제 오가작통법이 시행이 되었었죠. 이 조선 성종 때 5가구를 하나의 통으로 이제 묶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가작통법이 시행을 함으로 인해서 세금 수취라든지 곡물 수취라든지 또는 부역을 요역이나 어떤 군역이 동원을 한다거나 했을 때 자료로서 사용을 하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볼 수 있죠. 자, 유망 방지 및 통제를 강화하고 지방 양반들도 향약으로 향촌자치규약이죠. 향약으로 농촌사회를 안정시키려 노력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수공업 생산활동이라고 나와있죠. 자, 그래서 이제 수공업 생산활동에 대해서 이제 보시게 될 텐데, 이 수공업이 조선 초기 때 시작이 되는데, 조선 초기 때 수공업은 주로 이제 관에서 운영을 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관영 수공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수공업자들이 이 관에 소속이 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관수품들을 생산하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수공업자들이 3번제로 운영이 되었었어요. 그러니까 3교대로 운영이 되어서 관에 소속되어서 거기서 이제 물품들을 생산하게 되는데, 관에 소속이 되지 않을 때에는 이제 따로 별도로 공장세를 납부를 하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 수공업자들 같은 경우는 공장 안이라는 이 서류에 등록이 되어서 국가에서 이들을 관리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공업자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공장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공장 또는 관장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어쨌든 이 수공업자들이 어느 정도 그래서 이제 능력을 좀 더 발휘를 하게 되면 품계를 받는다거나 또는 녹봉을 받는 등 이런 식의 어떤 혜택을 누리기도 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영 수공업이 서울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경공장,
동공장이라고 얘기하고, 지방에서는 자, 외공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각 관청마다 이 필요한 관수품들을 자, 이들이 생산을 했었다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게 되면, 자, 제조 과정의 분업화로 뭐 제품의 질이 우수했었다. 자, 그런데, 자, 제품 질이 굉장히 우수했었는데, 어쨌든 분업화로 인해서 이게 16세기로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역제의 해이 현상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습니까? 뭐 군역의 유역화 현상, 뭐 방군수포제, 뭐 이런 게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부역제가 굉장히 해이해지는, 그리고 또 조선 후기 때 농업 생산력이 증대되면서 상업도 어느 정도 발달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런 관영 수공업자들도 관에 속해 있는 어떤 이런 구속으로부터 이제 탈피를 해서 포를 납부를 하고 자, 민영 수공업자들로 전환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포를 납부한다는 얘기는 정부에서 이 포를 자, 거두어들이죠. 이 수공업자들로부터 거두어들여서 그 포를 가지고 직접 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을 해서 사용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더더욱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더욱 상업이 발달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공업자들도 포를 납부를 하면서 이러한 역으로부터 이제 벗어나고, 자, 민영 수공업자들로 탈바꿈을 하게 되는 거예요. 민영 수공업자들로. 그래서 민영 수공업이 발달을 하게 되는, 자기들이 또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만들어서 상품성 있게, 자, 심혈을 기울여서 생산을 해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이런 어떤 생산 능력도 좀 더 향상이 되고 상업도 점점 더 발달하는, 자,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민영수공업은 농민들을 상대로 해서 농기구 등의 물품들을 제작을 했었다. 그래서 뭐 그 이외에도 뭐 의복이라든지 또는 뭐 가시라든지 또는 뭐 나전치기라든지, 자, 이런 수공업 물품들을 생산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밑에 뭐 가내수공업 있죠. 가내수공업은 자, 소규모 단위로 해서 우리 식구들끼리 생산하는 물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급자족 형태로 해서 생활 필수품을 제작을 했었다. 무명이나 명주나 못이나 삼배 등을 생산했었다. 그리고 이제 사원 수공업도 유행을 하게 돼요. 사원에서 행해지는 수공업, 제지, 종이를 얘기하죠. 제면, 솜을 얘기하죠. 양조, 술을 얘기하는 건데, 자, 이러한 제품들을 생산했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수공업에 대해서 이제 알아봤는데요. 자, 이제는 보실 내용은 상업 활동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 초기 때는 자, 이런 시전상인들이 유행했었어요. 시전. 이 시전이란 말을 여러분들이 좀 개념을 좀 잡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시전. 이 시전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국가에 필요한 이 관수품들 있지 않습니까? 관수품들을 판매하는 상인들, 이런 상인들을 시전상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서울 한복판에 뭐 종로라든지 또 남대문, 자, 이런 일대에 이런 시전, 그러니까 상점을 얘기하죠. 이런 상점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 자,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조선 초기 때 처음으로 이런 시전상인들이 국가에서 이제 허가를 받고 상영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전상인 이외에 어떤 다른 상인들은 물품 행위를, 판매 행위를 할 수 없는, 그래서 이제 상업을 억압하게 되는 거죠. 중농어성 정책에 입각해서. 어쨌든 시전상인이 조선 초기 때에 유행을 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관아에 필요한 물품들을 이제 조달하는 대신에 고유한 전매권을 혼자서 이제 매매할 수 있는 권한을 행사했었다. 자, 시전의 목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성 상업과 전국의 교환 과정을 관장을 하게 되고, 국가 수요물과 도성민들의 일상적인 수요품들을 조달하는 역할을 이제 시전에서 했었다. 자, 시전의 설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성에서 한양으로 천도한 이후에 시전 설치 사업을 벌였다. 자, 태종 12년 2월부터 14년 말까지 세 차례에 걸친 행랑 조성 공사를 실시하고, 오늘날 종로 1~3가 일대와 남대문로 1가 일대에 시전 상가가 배치되었고, 이 구간이 시전 구역으로 정해졌다. 그래서 시전 상인들 중에서 특히 이 유기전이 유행을 했었습니다.
6가지의 굉장히 그 중요한 필수품들, 유기전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게 되냐면, 뭐 종이라든지, 또는 뭐 어물이라든지, 네, 뭐 삼배라든지, 뭐 모시, 무명, 뭐 비단, 뭐 명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각가지 한 6가지 종류의 이 상점들이요. 이 상점들이 굉장히 그 유행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유기전. 자, 유기전이 그래서 번성했다. 시전 중에서 비단, 무명, 모시, 명주, 종이, 해산물을 파는 상가가 있었다. 밑에 참고자료가 있는데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상가 이름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참고자료에서 보시게 되면 맨 아래에서 하나, 둘, 셋, 넷, 5번째 줄 보시게 되면 자, 선전이라고 나와있죠? 선전. 이 비단을 파는 가게. 그 다음에 면포전, 무명 파는 가게. 그 다음에 명주전, 명주 파는 가게. 매회 어물전, 고기 파는 가게. 지전, 종이 파는 가게. 저포전, 포전, 뭐 이런 6개의 자, 전들이 있었다. 그래서 유기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자, 판매를 하는 이 어용 상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러한 이 시전 상인들을 관리 감독하는 자, 국가기관이 있었어요. 그 국가기관을 뭐라고 하냐면 경시서라고 자, 경시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경시서라고 이야기하는데 자, 이들이 조선의 어떤 시전 상인들을 이 관리를 하고 또 이제 도량형 그러니까 무게라든지 부피라든지 또 길이를 재는 이 도량형 그런 이제 물가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했었다. 이런 관점이. 그래서 조선 초기 처음에는 이제 그 경시서였는데 이게 나중에 바뀌죠? 조선 세조 때의 평시서로 바뀌었다가 자, 1894년에 이제 가보개혁이 실시가 되거든요. 나중에 이제 그 근현대사 시간에 배우시게 될 텐데 그때에 자, 이 평시서가 그러니까 이 경시서가 공식적으로 폐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실 내용은 이제 시장과 화폐에 대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이 시장도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화폐 유통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5세기 초반에 15세기 초반에 자,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뭐 한평이라든지 뭐 이런 지역이 있어요. 이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처음에 장시라는 게 설치가 되었었습니다. 장시. 그러니까 오일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일장. 그러니까 예전에는 과거에는 생산력이 굉장히 높지가 않기 때문에 이 시장이나 물건을 내다 팔아도 팔리지가 않습니다. 생산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이제 자급자족하거나 아니면은 물물교환 형태였었기 때문에 초보적인 이 상용이 단계였었기 때문에 자, 오일장의 형태로 이제 그 시장이 장시가 형성이 됐었어요. 자, 15세기 초에 어떤 전라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이 되었었다가 자, 유행이 되었었다가 이게 16세기 들어와서 이제 전국으로 확대가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게 나중에는 18세기 들어와서 전국에 천여 개의 장시가 형성되는 자,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시장이 확대되고 상업 활동이 증가를 하게 되면서 화폐 유통도 굉장히 늘어나게 되고 이게 오일장이잖아요. 오일장의 형태가 상설시장화되는 자, 이런 모습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보부상들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등침 장수를 이제 그 부상, 그 다음에 이 보친 장수 있지 않습니까? 보친 장수를 이제 보상, 이렇게 해서 보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들 상인들이 이런 장시에 출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재 보시면 15세기 후반에 전라도에서 등장을 했었다. 대부분 이제 그 오일장의 형태였었어요. 오일장의 형태였었고, 보통 이 30리에서 300리가 아니죠? 30리죠? 30리에서 한 40리의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장시가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30리면 어느 정도 몇 킬로가 되겠습니까? 자, 10리에 4킬로잖아요. 그러니까 4킬로니까 4, 30, 한 12킬로 정도? 12킬로에서 한 40킬로 정도? 자, 요 정도. 12킬로에서 한 20킬로 정도? 40킬로 아니라 한 20킬로 정도? 자, 이 거리를 사이에 두고 장시가 형성되었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농 어선 정책에 의해서 정부에서는 이러한 그 상회의를 자,
장시의 발전을 억제하기 위해서 장시 금지령을 자, 계속해서 이제 선포를 했었는데 그게 제대로 되지 않았었죠. 그러니까 어용 상인들을 좀 더 키우려고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인들 있지 않습니까? 이 시전 상인들을 좀 더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자, 이러한 이 장시들을 좀 이렇게 좀 억압하는 이런 정책들을 펼치기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장시의 발달하고 이 참고 자료가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업이 발달하게 되면서 화폐들도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조선 태종 때 저화가 이제 만들어지게 돼요. 우리나라 최초의 지폐라고 얘기하는데 저화 초기에 유통이 되었었다가 흐지부지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조선통보 세종 때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조선 세조 때 전패라는 이 화폐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팔강통보 또는 뭐 유협전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화폐는 이 전패라는 화폐는 이 화사촉 있지 않습니까? 화사촉까지 생겼어요. 그래서 유사시에 전쟁이 발생했을 시에 이 금전을 이 화폐를 화살로 이용할 수 있는 이런 화폐였다. 다기능을 여러 가지 이제 기능을 발휘하는 화폐였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화폐를 보급하려고 했었지만 워낙 사업이 발달하지 못하고 자연경제 체제지 않습니까? 물물교환의 자연경제 체제였기 때문에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교역에 유력한 매개수단은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쌀을 얘기하죠. 쌀과 포, 그러니까 무명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러한 형태로 나타났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시장과 화폐에 대해서 이렇게 내용을 살펴봤었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게 되면 이제 행상이 나와있죠? 행상이란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좌판을 깔아놓고 장사하는 이 상인들을 이제 행상이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백성에 필요한 이 필수품들을 교육을 하고 지방 양반 사대부들의 지주 경영과 자본을 회전하는 그런 역할을 했었다. 자, 지주들이 나중에는 여러 가지 이 경영을 또 하게 되거든요. 경영을 하게 되면서 이제 상행위도 종사를 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그들도 이제 상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이제 수입 활동에도 나서게 되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행상에는 또 뭐가 있냐면 육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선상이 있죠. 자, 육상은 이 보부상이라고도 얘기하죠. 보부상. 자, 이 장돌뱅이들, 그러니까 볼찜장수, 그 다음에 이제 등찜장수, 이걸 합해서 이제 보부상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저기 이제 움직이면서 돌아다니면서 이 가벼운 양, 그러니까 경량이죠. 이제 적은 양, 소량의 상품을 취급을 했었다. 그래서 이 보부상들이 나중에는 어느 정도 세력을 이제 규합을 해서 행상단이라는 어떤 조합의 형태의 단체들도 이제 만들어지게 되었다. 조선시대 후기에 이제 구한말때 들어와서 뭐 호황목협회라든지 이런 식의 어떤 보부상 단체로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경량과 소량 상품을 취급하고 행산단을 조직을 하고 그러니까 숙박시설이죠. 이 원을 이용해서 이들 보부상들이 성장을 했었다. 자, 그 다음에 선상이 되겠습니다. 이 곡물이라든지 수산물, 소금 등 바다에서 생산되는 이 물품들을 취급을 했었다. 선상들이죠. 자, 그래서 이제 전국적인 곡물 교역망을 형성하면서 이제 성장하게 되는데 나중에는 이 육상이라든지 선상이라든지 이들이 성장하게 되면서 부산에는 이제 내상, 그 다음에 지금 평안북도 의주 지역에는 만상, 지금 평양 지역에는 유상, 이런 식의 형태로 해서 그들이 이제 엄청난 거대하게 기업의 형태로 이 상인들이 성장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나중에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그래서 이제 성장 과정을 보게 되면 장시 안팎으로 유통 권역이 형성이 되었고, 그 다음에 지방 교역 담당자로 이제 성장을 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간의 매개체로서 중간 교역 기구인 이 주인층으로도 성장을 하는 이들이 이제 주인층으로도 성장을 하는 중개업을 한다는 얘기죠. 물품들을 이제 중간에서 매개를 하는 그런 해서 이익을 취하는 이런 주인층으로 성장을 했었다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이제 주인과 관련해서는 각주가 나와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해루와 수로, 교통상의 요주인 이 포구를 거점으로 해서 곡물 선상들을 접대를 하고 편의를 제공하면서 나중에 이제 객주나 여각으로 이제 발전하게 되거든요. 자, 편의를 제공하면서 그들의 곡물 매집 활동을 중개하던 상인이다. 후에 선주인, 강주인, 포구주인 등으로 분화하면서 발전했었다. 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대외무역하고 이렇게 나와있죠? 명관은 공무역과 사무역을 허용을 했었다. 그죠? 공무역을 할 때, 이 상인들이 들어가게 되겠습니까? 보통 이 중국과의 무역을 우리 뭐라고 합니까? 조공무역이라고 제가 설명해드렸었죠, 조공무역. 그래서 이제 그 성절사라든지, 뭐 하정사라든지, 동지사라든지, 자, 이런 공식 사절단들이 파견되면서 그 과정에서 상인들도 따라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역 활동이 그때 이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진관은 국경 지역에 설치한 무역소를 통해서 뭐 경성이라든지 뭐 경흥이라든지 자, 이런 지역에 무역소를 통해서 교역을 했었다. 자, 일본과는 그 외관이 설치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부산의 어떤 동네 지역이라든지 울산, 뭐 네이포, 그다음에 뭐 진해, 뭐 이런 지역, 이런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무역 활동이 이루어졌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그 밑에 이 명나라 같은 경우 보겠습니다. 정기, 부정기 사주를 통한 공무역과 그다음에 국경 지방에서 행해진 사무역이 허용이 되었었다. 수입품으로서 약재라든지 자기라든지 서적 등이 수입이 되었었고 수출품으로서 뭐 인삼이 있었다. 자, 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평관에서 행해진 조공무역이다. 부평관이라는 이 무역소가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이 동대문이 흥인제문이죠. 그 일대에 부평관이라는 무역소가 있어서 그 무역소를 중심으로 해서 여진인들과 무역 거래를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무역소가 또 따로 있었죠. 뭐 경원이나 뭐 경흥, 자, 이런 지역을 통해서 교역 활동을 했었고, 자, 식량이나 농기구를 우리가 이제 수입을 하고 수출품으로서 이제 모피 등을 이제 수출을 했었다. 일본과는 동네에 설치한 외관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무역을 실시를 했었고, 자, 부산포, 연포, 그러니까 울산이죠. 제포, 진해가 되겠죠. 제포가 이제 제이포라고도 얘기합니다. 제이포가 아니라 네이포. 그래서 이런 식의 삼포를 개항하면서 일본과도 교역을 했었다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왼쪽에 부평관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 인위적인 팁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쉬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